오늘은 1월 20일, 지금 시간은 4시 40분. 오늘도 코스모스를 5장 읽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피타고라스부터 플라톤,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케플러 이전까지 살던 기독교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모두 원이 완벽한 기하학적 도형이므로 행성들은 마땅히 원 궤도를 따라 돌아야 한다고 믿었다. 행성들은 하늘 높이 자리 잡고 있어 이 땅의 부패로부터 거리가 먼 역시 또 다른 의미의 신비와 완벽을 겸비한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갈릴레오, 티코 브라헤, 코페르니쿠스도 행성이 운동하는 길은 원이라고 못 박아 두었다. 코페르니쿠스는 원형이 아닌 궤도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라고까지 단언했는데, 왜냐하면 최상의 모습으로 창조된 신의 피조물은 감히 불완전하다고 여길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케플러도 지구와 화성이 태양 주위를 원 궤도를 따라 돈다고 간주하고 티코 브라헤의 관측 결과를 이해하고자 고심했던 것이다. 3년에 걸친 긴 분석 끝에 케플러는 화성의 원형 궤도에 해당하는 정확한 수치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티코 브라헤의 관측값 10개와 2분의 5차 범위 내에 잘 일치했다. 1도가 60분이며 90도가 직각으로 수평에서 천장에 이르기까지 각거리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2분은 지극히 작은 각거리이다. 게다가 이 시대에 망원경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2분의 5차는 오차로서 매우 작은 값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하늘을 찌를 듯하던 케플러의 기쁨은 금방 바닥을 가늠할 수 없는 우울의 심연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 티코 브라헤가 남긴 2개의 관측 결과가 케플러의 예측값에서 한참 동안 떨어져 8분이나 되는 큰 오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거룩한 분의 섭리로 우리는 티코 브라헤라는 성실한 관측자를 가질 수 있었다. 그의 관측 결과는 이 계산의 오차가 8분이라고 판단해줬다. 하늘이 주시는 선물은 감사히 받아들여야 마땅하거늘 내가 8분의 오차를 모른 채 할 수 있었다면 나는 내 가설을 땜질하는 식으로 적당히 고쳤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무시될 수 없는 성질의 오차였다. 바로 이 8분이 천문학의 완전 개혁으로 이르는 새로운 길을 내게 가르쳐 줬던 것이다. 원 궤도와 실제 궤도를 분간하는 일은 우선 측정값이 정확해야 가능했고, 비록 자신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측정값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어디나 조화로운 비율이 장식처럼 박혀 빛나는 우주이지만 그러한 조화의 비율도 경험적 사실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 케플러는 여기서 원 궤도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신성한 기하학에 대한 그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의 영혼에 가해진 충격을 감수해야만 했다. 케플러는 천문학이라는 마구간에서 원형과 나선을 쓸어치우자 손술에 한가득 말똥만 남았다고 했다. 원을 길게 내린 달걀의 모습을 그는 이렇게 말똥에 비유했던 것이다. 결국 케플러는 원에 대한 동경이 하나의 환상이었음을 깨달았다. 지구도 코페르니쿠스가 말한 대로 과연 하나의 행성이었다. 그리고 케플러가 보기에 지구는 전쟁, 질병, 굶주림, 온갖 불행으로 망가진 확실히 완벽한 아주 먼 존재였다. 완벽과는 아주 먼 존재였다.
이런 지구를 완벽하다고 믿었다면 나머지 행성들도 완벽해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그는 다른 행성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케플러는 고대 이래 행성이 지구처럼 불완전한 것들로 구성된 물체라고 이야기한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만일 행성이 불완전하다면 그 궤도 역시 불완전하지 않겠는가? 케플러는 달걀 모양의 곡선을 여러 시험해 보았다. 열심히 계산해 내려가다 산술적 실수를 하기도 하고 몇 달 뒤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타원의 공식을 이용하여 분석을 다시 시도했다. 그 공식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페르가의 아폴로니우스가 처음 만들어낸 식이었다. 결과는 티코 브라헤의 관측각과 완전히 일치했다. 자연의 진리가 나의 진리가 나의 겁으로 쫓겨났었지만 인정을 받고자 겉모습을 바꾸고 슬그머니 뒷문으로 들어왔으니 나야말로 참으로 멍청이였구나. 케플러는 이렇게 해서 화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원궤도가 아니라 타원궤도를 따라 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른 행성들의 궤도도 타원이기는 하지만 화성의 궤도보다 훨씬 더 원에 가깝다. 티코 브라헤가 화성이 아니라 예를 들어 금성의 움직임을 연구해 보라고 부추겼다면 케플러는 영영 행성의 진짜 궤도 모양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태양은 타원의 궤도의 중심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조금 비껴나간 초점에 자리한다. 행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행성은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행성이 태양에서 가장 먼 곳에 이르렀을 때 궤도 속도가 가장 느려진다. 이러한 운동 때문에 행성이 태양을 향해 떨어지는 중이지만 절대로 태양으로 곤두박질하지는 않는다. 행성의 운동을 규정한 케플러의 첫 번째 법칙을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제1법칙. 행성은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태양은 그 타원의 초점에 있다. 일정한 속도로 원운동을 하는 행성이라면 중심각이 부채꼴의 호 또는 그 부분의 원둘레를 도는 같은 시간이 걸린다. 그 부분의 원둘레를 도는데 같은 시간이 걸린다. 예를 들어 원운동을 하는 행성이 원둘레의 3분의 1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의 1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의 꼭 2배이다. 케플러가 보니 타원 궤도를 도는 행성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행성과 태양을 이은 선은 타원 내부에서 부채꼴의 형태로 영역을 쓸고 지나간다. 행성이 태양 가까이 있을 때 주어진 시간 동안 행성과 태양을 이은 선은 호의 길이가 길어 넓적한 모양의 부채꼴을 그리며 간다. 그러나 부채꼴의 넓이는 호의 길이만큼 크지는 않은데 이것은 행성이 태양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행성이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행성과 태양을 이은 선이 역시 같은 시간 동안에 훨씬 짧은 호와 뾰족한 모양의 부채꼴을 그리지만 부채꼴은 더 넓게 펴진다. 행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행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케플러는 궤도가 아무리 심하게 찌그러진 타원이라도 두 넓이가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행성이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길고 뾰족한 부채꼴의 넓이는 행성이 태양과 가까이 있을 때의 짧고 널쩍한 부채꼴 넓이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것이 행성 운동을 규정한 케플러의 두 번째 법칙이다. 제2법칙,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동경은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넓이를 휩쓴다. 케플러의 앞에 두 가지 법칙은 조금 생소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행성은 다원 궤도를 돌고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넓이의 부채꼴을 그린다. 그래 좋다. 그래서 어쨌다는 말인가. 원운동은 그래도 좀 접근하기 쉽다. 이런 법칙들은 수학 문제에 불과하고 일상생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편으로 치워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법칙들은 행성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법칙이다. 우리는 중력이란 힘으로 지구 표면에 붙어서 우주 공간을 날아다닌다. 그러므로 우리도 케플러가 처음 발견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움직이는 중이다. 행성 탐사를 목적으로 우주라는 이름의 바다에 진수시킨 인공위성들의 궤도 운동, 쌍성계를 이루는 두 별의 상호 궤도 운동, 그리고 외부 은하들의 운동 등을 살펴보면 케플러의 법칙이 어디에서나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온 우주 어디에서나 천체들은 케플러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몇 년이 지난 후 케플러는 행성 운동에 관한 마지막 규칙인 세 번째 법칙을 생각해낸다. 이것은 여러 행성들이 다른 행성과 관련하여 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기술하는 법칙인데, 태양계 안에서 움직이는 각종 천체들의 원동 원리를 올바르게 제시하고 있다. 케플러는 자신의 세 번째 법칙들을 세상의 조화들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 케플러는 조화라는 한마디 말로 그가 알고 있던 많은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 행성 운동에서 볼 수 있는 질서와 아름다움, 그리고 그것을 기술할 수 있는 수학적 공식의 존재, 게다가 음악에서의 화성음 등을 조화라는 개념 속에 포함시켰다. 사실 음의 조화에 대한 생각은 피타고라스 때부터 우리와 함께 온 개념이었는데, 케플러는 음의 높낮이에 행성 간 거리를 대응시켜 행성구들의 조화 역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조화의 한 몫을 담당케 했다. 수성이나 화성과 달리 다른 행성들은 원형에 가까운 궤도를 돌기 때문에 아무리 그림을 정교하게 그린다 해도 그 일그러진 정도를 분간하기 무척 어렵다. 우리는 다른 행성의 움직임을 멀리 떨어진 별자리를 배경 삼아 관측하는데 우리의 관측대가 다름 아닌 움직이는 지구이다. 내 행성들은 궤도를 재빨리 돈다. 수성이 영어로 머큐리인데 머큐리는 본래 로마 신화에서 신들의 심부름꾼인 메르쿠리우스를 뜻하니 잽싸게 도는 수성에게 딱 어울리는 이름이다. 금성에서 지구, 화성으로 지면서 행성들은 차례대로 점점 느리게 돈다. 신들 중에 왕격인 유피테르의 영어 이름인 주피터의 이름을 딴 목성이나 사투르스의 이름을 딴 토성 같은 외행성들은 그의 이름에 걸맞게 아주 천천히 장중하게 움직인다. 케플러의 제3법, 세 번째 법칙, 즉 조화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 제3의 법칙, 행성의 주기를 제곱한 것은 행성과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를 재제곱한 것에 비례한다. 즉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일수록 더 천천히 움직이되 그 관계가 수학 공식 P제곱은 A의 세제곱을 정확하게 따른다. P는 행성 공전 주기를 1년 단위로 표시한 것이고
A는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평균 거리를 전문 단위로 잰갑시다. 전문 단위란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를 1로 지정한 거리 측정의 단위로서 1억 4,960만 킬로미터이다. 예를 들어 목성은 태양에서 5 전문 단위로 떨어져 있다. 따라서 평균 거리의 제제곱은 5의 3승 125가 된다. 한편 제곱해서 125가 되는 수는 대략 15 정도면 그럭저럭 맞는다. 11의 세제곱은 121이다. 그런데 목성이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데 정말 11년쯤 걸린다. 이런 식으로 케플러의 제3의 법칙을 나타내는 위의 공식은 다른 행성뿐 아니라 소행성과 해성들의 궤도 운동에 대해서도 모두 성립한다. 행성 운동에 관한 케플러의 법칙은 자연 환경에서부터 직접 찾아낸 경험 법칙이었다. 케플러의 법칙을 자연에서 그저 캐낼 수 있었음에 만족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더 근본적인 행성 운동의 원인을 찾고자 노력했다. 태양이 태양계 내 물체들의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행성이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공전 운동 속도가 빨라지고 또 멀리 떨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진다. 태양과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들은 자신이 태양에 접근 또는 후퇴하는지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행성이 태양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모종의 방법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자기력 같은 힘이 태양과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케플러는 행성 운동의 근본 원인이 자기력의 작용과 유사한 성격의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놀랍게도 중력 또는 만류 인력의 개념을 예견했던 것이다. 여기서 내가 의도한 바는 천체의 작동 기제를 논함에 있어 신이 생명을 부여한 신성한 유기생물보다 태엽이나 추 같은 동인으로 작용하는 시계장치 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계의 운동이 시계추 단 하나에서 비롯되듯 천체들의 온갖 움직임의 거개가 극히 단순한 이 자기력 하나로 인하여 구현되는 것이다. 물론 자기력은 중력과 다르다. 그러나 케플러의 이 깊은 사유 속에는 세상의 근본을 건드리는 숨막힐 정도로 혁신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의 생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 케플러는 지구에 적용되는 측정 가능한 물리 법칙이 천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간과했던 것이다. 여기서 측정 가능하다는 것은 정량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인류사에서 최초로 전체 운동을 설명하는 데에 신비주의가 배제되었다. 이제 지구는 코스모스의 중심에서 구석 변방으로 물러나야만 했다. 케플러는 역사의 한 꼭지점에 서서 천문학은 물리학의 일부다라고 단언했다. 그런 주장을 할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인류사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난 과학 점성술사가 우리가 만난 최초의 천체 물리학자였다는 것이다. 케플러는 자신의 업적을 겸손하게 내보일 성격의 인물이 아닌지라 다음과 같은 말로써 자신의 발견을 평가했다. 이 소리들의 화음으로 인간은 영혼을 1시간 안에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적게나마 지극히 높으신 신의 환희를 맛보게 됐다. 이제 나는 이 거룩한 열광의 도가니에 나 자신을 고스란히 내어 맡긴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나는 펜을 들어 책을 쓴다. 나의 책을 요즘 사람이 읽든 아니면 후세인들만 읽든 나는 크게 상관하지 않으련다. 단 한 사람의 독자를 만나기까지 100년을 기다린다 해도 나는 결코 서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신께서는 당신을 증거할 이를 만나기까지 6,000년을 기다리지 않으셨던가. 케플러가 여기에서 소리의 화음이라 한 것은 행성마다 그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대응되는 음이 있다고 생각해서이다. 그 행성들에 당시 유행했던 라틴 음계인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를 대응시켰다. 행성의 구들이 이루는 조화 속에서 지구의 음정은 파와 미였다.